네, 두 번째는 사고와 업무상 사고와 대응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산재에 대한 승인율은 92, 3% 정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 사고이기 때문이죠.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추락하거나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인데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 뭐 업무상 사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유형들을 찾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례는 예전에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기아자동차 노동자가 회사에 와서 이제 이 화성 공장이 굉장히 넓어서 이제 반장한테 제 차량 구입을 위해서 좀 그 상담을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화성 공장 내에 어쨌든 차량 판매소가 따로 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분이 자전거 사고로 많이 다쳤어요. 경추 3, 4번 척수 손상, 그 다음에 경추 3, 4번 파열됐어요. 이 정도 다치는 경우면은 사실 사지를 못 써요. 목을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산재가 안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업무 시간 중에 사적 용무인 개인 차량 신청을 위해서 오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산재 불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그 재심사 청구까지 불승인 받고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노무사님 이게 산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어려운 사건이고 이미 재심사까지 불승이 됐기 때문에 소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저 말고 다른 데 좀 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가족들이 다른 로펌에 갔다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저를 찾아왔고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소송 실무를 담당했었죠. 우리가 사고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어쨌든 이제 10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업무 수행 중 사고예요. 업무 수행 중 사고. 그냥 업무 시간에 그냥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끼거나 여러분들이 흔히들 보는 사망 사고 다 여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산재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사망률 1위의 국가예요. 산재 사망률 1위의 국가. 부끄러운 거죠, 사실. 그래서 전체 1년에 2,000명 이상이 산재로 죽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숫자가. 그래서 대부분이 이 추락사고가 일어나는데 추락사고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죠. 여러분들이 흔히들 언론에 보는 거는 다 업무 수행 중 사고예요. 그 다음에 출퇴근 중 사고가 이제 도입됐죠. 출퇴근 중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 중 사고가 있어요. 점심시간 중 사고. 내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다가 넘어졌다. 다 산재가 되죠, 이제는. 그죠?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 다쳤다. 산재가 다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출장을 갔다 다쳤다. 출장 중 사고 또는 해외 출장 중 사고 이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나 회식 중 사고가 있어요. 특히나 행사나 회식 중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별도로 얘기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양 중 사고, 산재로 치료받다가 병원에서 다치는 경우, 그 다음에 산재로 치료받다가 어떠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병원을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요양 중 사고로 포함이 되고 승인이 돼요. 그 다음에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는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경비원 폭행 사건, 아파트 갑질 사건 이런 것이죠. 그죠?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활동 중의 사고의 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자살을 질병이 아닌 사고를 일단 분류해야 하는데 자살이나 자살 시도 중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본 그 기아자동차 노동자는 도대체 어느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그래서 공단에서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다. 사적인 용무다고 해서 불승인이 됐어요. 근데 그 사안을 다시 보면은 이 사람은 계약을 하고 다시 회사 공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가 다쳤어요. 이 업무 수행 중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에 대한 준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준비 행위. 그러면 자전거 타고 돌아오는 것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 중 사고. 이분이 그룹장한테는, 부서장한테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차량 면담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휴게 시간이에요. 휴게 시간. 그럼 이 휴게 시간 중에는 통상적, 관행적, 정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위 중의 사고는 산재가 돼요. 기아자동차 노동자 중에 휴게 시간 중에 차량 상담을 한 노동자를 제가 통계를 뽑아봤어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수가 수백 명이 돼요. 한 달에. 그 사람도 그렇게 휴게 시간 중에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몇 가지 유형을 더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논리를 이제 저희가 접근했었어요. 제가 접근을 했고 다행히 저 사고는 산재로 승인을 받았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어떤 사고의 유형을 찾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업무 수행 중 사고예요. 업무 수행 중 사고. 그래서 업무 수행 중 사고는 기본적인 원칙을 알면 돼요. 일단은 제가 얘기 드렸듯이 진단이 돼야 돼요. 병명에 대한 진단, 확진, 진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를 했냐 안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단이 되면은 사고가 있으면 돼요. 사고. 이 사고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돼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청소 노동자가 청소를 하다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 허리 디스크가 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산재가 안 된 사건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 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이 사건이 저한테 배당이 됐어요. 쭉 기록을 보니까 이 청소 노동자는 분명히 미끄러 넘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날 CCTV에 이게 안 찍혔어요. 회사에서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건 산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기록을 다 뒤져보니까 이분이 다친 날 병원에 갔어요. 다친 날 병원에 가서 제가 넘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허리에 대한 MRI를 찍어서 급성 디스크 파열로 진단이 됐어요. 쭉 의무기록지를 보니까 단 두 마디가 있었어요. 슬립 다운.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건 간호사가 환자 얘기를 적은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심의하는 위원들이 반은 의사기 때문에 제가 위원들을 이제 설득했죠. 이 의무기록지에 슬립 다운이 기재된 걸 봤을 때는 이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간호사가 거짓말 적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분이 넘어진 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의무기록지에 있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제 사실을. 그래서 결국에는 산재가 됐죠. 제일 인정받기 쉬운 것은 결국 의무기록지예요. 의무기록지. 객관적인 의무기록지.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퇴행성 질병. 넘어졌는데 이게 급성 디스크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픈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허리로 계속 치료받고 왔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사고가 아니고 질병으로 또는 이제 이 질병이 내가 허리 부담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근골질환으로 생각하고 즉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골병으로 생각하고 이게 직업병이구나. 내가 한번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허리 부담 작업을 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다쳤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허리 부담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공단에서 직업에 대한 조사를 해요. 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고. 그래야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고로 불수행되더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허리 부담 작업을 해서 허리가 나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시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이런 산재 신청은 100번, 1000번도 가능해요. 물론 공단에 실무적으로 4번까지 받아주지만은 그래서 한 번 산재 신청이 불수행이 됐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생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사고죠, 그죠? 사고. 업무 수행 중 사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산재법 시행령에 보면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체결한 거 말고도
사용자가 시키는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변 또는 생리적 행위,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 업무를 다른 필요적 부수 행위. 그래서 사업주가 또는 부서장 관리자가 꼭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준비 행위라든지 마무리 행위를 하다가 다치면은 산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산재 사고는 여기에 끝나요. 여기에 90%는 업무수행 중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 맨홀도 있을 거고, 그죠? 기계도 있을 거고. 이런 시설물을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산재 처리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이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점심시간에 술을 먹었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불승인이 됐어요. 이 불승인된 자료를 이제 예전에 또 제가 이제 심사위원회 위원을 하다가 이제 또 배당이 돼서 봤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이제 고의자행이 범죄행위가 아니면 산재가 돼요. 이분이 떨어진 게 고의적 행위냐, 자해행위냐, 범죄행위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기의 과실은 있어요. 자기의 과실. 우리 산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또는 자기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부정되지 않아요. 부정되지. 고의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술을 먹은 잘못은 있긴 하지만은 이 술 때문에 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산안법상, 그러니까 산재 예방을 하는 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크레인 작업 시에는 관리 감독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돼요. 안전대를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추락 사고들이 이것을 사업주들이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안전대가 제대로 설치가 되고 이걸 부착을 시켰으면 안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산재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주운전, 이게 이제 트럭 기사의 이제 사고에 대한 예인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산재가. 그래서 이 작업장을 제가 보니까 건설 현장이니까 조금씩 술을 먹었어요, 사실. 사업주 다 알아요, 사실. 그래서 이 떨어진 행위 자체가 고의자행위, 범죄행위도 아니고 회사가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았고, 음주행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산재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산재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 산재가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산재 사고를 볼 때 그 행위가 산재에 포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행위를 위해서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 실무적으로 보면은 사업주들이 산재 처리해줄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경위서를 보면은 제 경위를 보면은 저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저 사람이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그냥 사고 났다. 물론 산재는 되죠, 산재는. 대신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가지고 네가 질이 크냐 내가 질이 크냐에 있어서는 수천만이 왔다 갈 수 있고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 경위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역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다친 노동자가 CRPS라는 복합부위 동통증후군이라는 아주 극심한 통증을 가진 산재로 승인이 됐어요. 이게 절단이나 부딪히는 사고에 많이 생기는 건데 원인을 정확히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상담 오신 노조에서 노무사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죠. 그럼 제 경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누구 과실인지, 사업주 과실이 큰지 아닌지를 좀 가져와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외환급여 신청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 노동자가 마치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다친 걸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이제 다시금 피드백을 해줬는데, 우리가 산재에 있어서는
고의자행이 범죄행위가 아니면 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사업주와의 협의라든지 민사상 보상을 위해서는 누구 책임냐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했던 사건인데 이 경비원 노동자가 출근을 했어요. 아침 출근할 때는 교대제 근무하시는 분하고 잘 교대를 했어요. 그리고 07시경에 또 경비반장이 순찰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 2시간이 지나서 경비반장이 경비일지를 가지고 갔는데 제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경비초소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119 통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이분이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러니까 머리가 깨진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그죠? 머리가 깨져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가족이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노무사님 이게 산재가 됩니까? 굉장히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산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아파트 CCTV 다 돌려보더라도 이분이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찍힌 게 없었어요. 이 2시간 만에 이분이 어쨌든지 머리가 쉽게 얘기해서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산재를 어쨌든 신청을 했어요. 산재 신청했는데 제가 생각한 논리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출근할 때는 괜찮았다. 그리고 이 2시간 사이에 어쨌든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 사고의 가능성은 아파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돌이잖아요. 시멘트고 계단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고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지침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고용노동부 지침은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이에요. 근데 이 재해자는 실신으로 인한 상병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지침을 제가 조금 추정을 하고 변형을 시켜서 이분이 이 2시간 사이에 충분히 외상에 대한 재해 경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상에 대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승인될 수 있다는 것들도 아시면 좋겠다는 예를 한번 보여주려고 잠깐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상성 사고 또는 일반성 사고는 몇 가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일단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시 장소 부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공단에서 제일 산재가 안 되는 것은 12월 8일 날 다쳤습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나중에 12월 7일 날 다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었으면은 공단에서 쟤 장난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산재 승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외상을 얘기한 경우, 제가 아까 그 예를 든 경우, 그죠? 그 다음 병원에서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 목격자가 있으면은 제일 좋죠, 사실. 근데 대부분 사고는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 청소하신 노동자가 옥상에서 미끄러져서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공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 사람이 없어. 이건 자해행위야. 고의적 행위야. 그래서 산재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비가 오고 있었고 그분의 청소 범위에 맞았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그 난간이 건축법상 얘기하는 거, 건축법상 규정된 것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실족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실족의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사고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해서 나중에 어쨌든 승인이 된 거거든요. 자기가 자해해서 떨어진 거랑 일을 하다 떨어진 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목격자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인한 상병은 기본적으로 MRI라든지 이런 거에서 출혈 종창 또는 압박 소견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의사한테 물어보면 좋고 그 다음에 옛날에 치료 경력이 없거나 치료 병력이 없는 경우 좋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면은
90%의 산재 사고는 여기서 끝나요. 나머지 뭐 휴게 시간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출퇴근 사고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업무상 질병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요 몇 가지만 충분히 체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사고성 재해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중 사고 있어요. 출퇴근 중 사고. 그래서 출퇴근 중 사고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한 97, 8%는 다 승인이 돼요. 98% 승인이 되는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그래서 이 통상적인 출퇴근에 대해서 공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집과 회사, 그죠? 주거와 취업 장소를 이동하는 행위. 그 다음에 출퇴근 행위가 업무를 종사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를 마무리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 그래서 이 통상적인 경로는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최단거리.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교대까지 출근할 때 버스를 탈 수도 있고 택시 탈 수도 있고 물론 택시는 비싸지만은 그 다음에 지하철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킥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통념상 그 경로와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다 돼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돼요. 출근을 하다가 친구 만나러 가야지. 퇴근하다가 친구랑 술 한잔 해야지. 이런 경우이면은 친구랑 술 한잔 하러 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일탈 또는 중단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때서부터는 산재가 안 돼요. 그리고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와서 다시금 그 경로에 따라서 퇴근한다. 그건 산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일탈 중단에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가 한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그죠? 그 다음에 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학원을 다닌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선거를 한다. 투표한다. 아동 또는 장애인을 데려다 준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또는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본다. 이런 경우는 일탈 중단의 예외적인 사유로 봐요. 그래서 공단의 이 총론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주거와 취업 장소를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취업 관련성 있는 거. 그 다음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일탈 중단이 없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이론은 없어요. 큰 이론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용하면은 99%는 승인돼요. 99%. 그래서 이 출퇴근 중의 재해에 대해서 공단의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짚어보면은 일단은 공단의 이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면은 뭐 파업으로 인해서 버스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 가다가 일어난 사고, 오토바이 통근자가 악천후 때문에 도로를 우회하다가 일어난 사고, 카풀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전동휠이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해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대신에 이제 합리적 사유 없이 먼 거리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철도 선로라든지 철교, 터널을 도용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일탈 중단의 문제가 있어요. 일탈 중단의 문제. 그래서 이 일탈 중단에 대해서 공단, 이 소관부서인 근로복지공단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제일 좁게 해석한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동 중인 재해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퇴근하다가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그리고 장을 보다가 이마트에서 넘어지면 그건 산재로 안 돼요. 그거는 이동 중인 재해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마트를 나와서 이마트의 부지를 넘어서서 다시 퇴근 경로에 와야 그게 산재가 된다는 거예요. 협소하죠, 협소해. 저는 어쨌든 이동 중인 재해만 보상한다는 공단의 지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해석은 전 틀리다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있어서는 퇴근길에 있어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귀가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안 본다고 돼 있어요. 명품 가방의 기준이 뭐예요, 대체? 그죠?
만약에 내가 퇴근길에 백화점에 가서 와이프를 주려고 가방을 한 개 샀어요. 50만 원짜리.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애들 주려고 삼겹살 샀어요. 그리고 집에 오다가 다치면 공단에서는 산재가 아니라 봐요. 이런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그죠? 이거 봐봐요. 퇴근 중에 부모님 댁을 들러서 방문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중에 발생하면 이거는 이미 일탈됐다고 봐요. 그죠? 이런 해석은 이 일탈 중단의 예외적인 사유로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에는 저는 좀 동의를 할 수 없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중 재해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안 돼요. 무면허 운전도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은 착오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무단 횡단은 기본적으로 다 안 해줘요. 공단에서는. 공단에서는 지금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2대 중과실이라고 알고 있는 그 12대 중과실의 행위에 대해서 해당되면은 다 산재로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산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공단과 노동부의 기준이 2019년도부터 나오면서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교통법을 위반하거나 무단 횡단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점도 여러분들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어쨌든 산재는 이중 보상이 안 돼요. 사업자한테 받았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줘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하고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줘요. 그래서 더 유리한 걸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과실률 50%의 사망사고 났어요. 우리 산재보험은 장의비가 120일치가 주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1100만 원이 나와요. 자동차 보험은 500만 원의 과실률을 공제해서 250이 나와요. 우리 산재는 위자료가 없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 위자료 사망사고 8천에 50% 해서 4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족급여 사망보험금을 계산해 보면은 각각 이렇게 나와요. 그죠? 2억 4억이 나오고 자보험에서는 1억 5천이 나와요. 그래서 10년을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 되지만은 20년을 봤을 때는 산재가 훨씬 더 높죠. 이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배우자 생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자보가 유리합니까? 산재가 유리합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주는 게 유리한 거예요. 많이 주는 경우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일일이 계산할 수 없지만은 장애가 남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가 무조건 유리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보상 수준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보로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나중에 산재로 돌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중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유리한 걸 찾아가되 사망사고라든지 장애가 남는 사고들은 우리가 산재가 유리하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출퇴근 중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사고 사진이라든지 영상, 블랙박스 동영상,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도를 그린다든지 동료나 본인의 진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병원을 갔을 때는 구급구조일지, 구급구조 증명원, 사고 사실 확인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친 것에 대한 음기록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료가 되어서 통상적인 출퇴근이냐 아니냐, 일탈 중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무상 아까 얘기한 거 이외에는 크게 무리가 없이 산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사 중 사고, 행사 중 사고가 있는데 이 행사 중 사고에 대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는 조금 좁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재가 불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또는 회식에 대해서 근무 시간을 인정한 경우 또는 지시한 경우, 참가한 경우 또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행사나 회식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행사나 회식이 이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이 공단에서 굉장히 좁게 보고 법원으로 갈수록 좀 더 넓게 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냐,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운영 방법과 그 비용 부담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사나 회식 중 사고에 대해서 좀 많이 처리를 해봤는데 심의도 해보고 처리를 해봤는데 예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분이 배치를 받고 부서장인데 배치를 받고 부서원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1차를 먹고 2차를 먹고 이제 3차를 이제 두 명하고 같이 이제 집에 가서 잤는데 그 두 명하고 같이 집에 간 사람이 갑자기 추락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의 이제 유족이 찾아와가지고 노무사님 산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묻는 게 그런 거죠. 산재가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집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조금. 그리고 집에서 떨어졌어요. 15층 집에서.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준비해 봅시다 해서 산재 신청을 하니까 불승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단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증표를 중요해요. 돈을 누가 냈느냐. 돈을 그냥 이 부서장이 법인카드도 아니고 그냥 자기 돈 냈어요. 1차, 2차. 그리고 이 회식에 있어서는 이 부서원 말고 다른 부서원이 왔었어요. 1차, 2차, 3차 집에까지. 왜냐하면 이 부서장이 친구였어요. 그리고 집에서까지 가서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중요하게 하는데 법원에서 뒤집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서장이 왜 이 행사나 모임, 이 회식을 했느냐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줬기 때문이에요. 개인 친분 때문에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부서장이 처음 배치받고 부서원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회식을 한 거고 개인이 돈을 냈다고 해서 그건 중요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단과 법원의 해석 차이가 분명한 경우가 행사나 회식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행사나 회식 중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이게 사업주와의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노무관리, 회사의 이 노무관리에 있어가지고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은 형식적인 지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회식을 하고 뭐 1차, 2차, 3차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지 공식적인 행사면 좋겠죠. 보고가 되거나. 근데 보고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모임이 가능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항상 처리되어 왔다. 그리고 그 비용도 나중에 처리되어 왔다. 이런 증표가 있으면 좋겠죠. 회식도 마찬가지고 1차, 2차, 3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봤을 때 앞서 얘기 드렸듯이 그 부서장이 와서 그 부서원들하고 친하기 위해서 그 회식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 회사의 목적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식에서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이고 자발적인 표현이 웃긴데 결단에 의해서 과음한 행위가 아니면은 그것은 산재로 봐요. 그래서 회식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만취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회식 중에 재해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떨어져 다쳤어요. 이거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는 게 아니고 회식 중 재해로 봐요. 이미 뭐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은 회식의 어떤 내용이 뭐 빙의가 됐다고 할까? 포함이 됐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회식 중 재해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나 사고, 이런 회식 중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공단에서는 조금 좁게 보는 경향이 있고 법원에 가서는 조금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불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다음이 중요한 것인데 담당한 업무가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이라고 인정되면 산재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이제 다시금 해석을 해드리면은 일 때문에 싸웠느냐, 일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다투게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맞으면 산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쌍방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많이 맞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발단이 또 업무로 인해서 발단됐다고 하면 그거는 산재가 될 수 있어요. 굳이 어쨌든지 사적 감정이 아니고 업무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서 유발됐다고 하면은 그게 산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는 버스 운전기사의 폭행, 택시 운전기사의 폭행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저분이 산재를 당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쁜 승객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산재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폭행재해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당해요. 어쨌든지.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때리는 분들도 많고 맞는 분도 많은 거죠, 사실. 그래서 사건을 보면은 이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가 종종 많이 일어나는데 발단이 뭔지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가니까 회사에서 한 사람이 이제 징계 중에 있다고 하고 한 분은 실명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제 왜 실명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술 먹다가 잔을 던졌다, 가해자가. 그래서 이제 왜 잔을 던졌습니까? 그걸 물어 가봤죠. 물어 가보니까 회식을 3명이서 했는데 부서장하고 동급인 차장 2명이서 회식을 했는데 1차를 먹고 2차 먹고 3차를 먹다가 이 선임 차장이 화가 나서 던졌대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한눈에 실명이 됐어요, 그 노동자가. 싸움의 발단의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나중에 예전에 어떤 회의라든지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 감정이 쌓여가지고 이 사람이 술을 먹다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이제 대응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이제 과장님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회식 중 재해도 있고 이 폭행 재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적 감정이 아니고 업무로 인해서 유발됐다고 이제 판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뭐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상호 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그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건설회사에서 원청 노동자들하고 하청 노동자랑 이제 싸웠어요. 폭행이 일어난 거죠, 다. 그래서 산재가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이거는 건축공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서로 간에 어떠한 작업 방식에 있어 가지고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지 사적인 감정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 발단의 원인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경찰에 있어서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조서예요. 진술조서. 가해자의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조서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폭행 사건은.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가장 중요한 증거와 참고 자료를 봐요. 그 다음에 기타의 뭐 목격자 확인서, 뭐 사업자 확인서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걸로 보죠. 그래서 형사 사건이 된 경우에는 고소고발 사건이 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판단 자료를 이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도 그때 이제 가해자의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조서 같이 구해서 봤는데 물론 뭐 감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발단의 원인이 어쨌든 예전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 충돌 이것이 이제 내재화된 거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산재가 승인됐지만은 좀 씁쓸한 사건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폭행 사건에 있어가지고 대응의 자료를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3자 가해행위 사고들은 공단에서 구상을 내요. 예를 들면은 택시 운전기사가 일을 하다가 승객이 취객이 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폭행의 산재로 인정되겠죠. 그럼 이 제3자 승객이란 사람은 이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택시 운전기사한테 산재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를 주고 그 급여를 이 폭행한 제3자한테 받아내요. 이걸 구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구상권 행사를 공단에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료들 간에 만약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게 구상이 됩니까? 이건 구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있거나 또는 같은 회사 사람일 경우에는 야, 네가 산재 처리를 해줘도 조력을 해줘도 공단에서 구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에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설득에 대한 방법이 돼요. 그렇지 않고 구상권 청구하기 때문에 너 돈 다 물려놔야 돼. 이렇게 되면은 설득이 안 되죠, 사실. 이건 하나의 상식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자살이 있어요, 자살이. 어쨌든 앞서 얘기 드렸듯이 자살은 고의 자행위 범죄 행위의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경우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첫째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을 다닌 경력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했던 사건도 그 증권회사 과장님은 잠깐 병원에 갔었어요. 한 번 정도 정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인정되기가 쉽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너무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병원에 안 가요. 정신질환 상태가 되더라도 병원에 안 가요. 왜냐하면 낙인론 때문에. 두 번째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산재로 승인받은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증 장애가 있거나 산재 치료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이 생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예전에는 의학적 인과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개정되어서 어쨌든 법률적 상당 인과관계로 판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제 2008년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 전력을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경우 요양 중인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무상 보면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어야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병 판단의 기구인 질병판정위원회를 가지 않고 공단 자문의사에서 결정을 내요. 그래서 좁게 봐요. 좁게 보는데 자살에 있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자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라 봐요. 인식이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자살 산재를 뭐 유족이 직접 청구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그리고 그 무게감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 자살 산재에 대해서는 좀 처리 경력이 있거나 또는 이제 노하우가 있는 사무실에 맡기는 게 어쨌든 좋아요. 공단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살에 대한 어쨌든지 일상적 업무 스트레스가 뭐냐 이걸 조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된 특정한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 업무 관련 사고냐 폭언 폭력 성희롱이냐 그 다음에 업무의 양이나 질의 변화냐 업무에 실수 책임이 있느냐 고객과의 갈등이 있느냐 회사에 갈등이 있었느냐 배치 전환이냐 직장 내 갈등이냐 업무 부정이냐 괴롭힘 차별 이렇게 이제 큰 유형을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를 조사돼 있고 이 조사하는 방침에 맞게 내용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판단의 요인을 보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째는 자살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내사 결과 보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찰서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은 1차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유족을 부르고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를 부르고 이러한 조사 과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맡은 사건도 이분이 이제 자살했는데 경찰에 이제 조사가 별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제 그 동료들의 도움을 구해서 동료들이 이제 저한테 인터뷰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경찰에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조사한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제가 조사한 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동료들 또 불러서 또 경찰에서 조서를 꾸몄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해서 경찰의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그것을 이제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고인의 자살은 사실상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고 괴롭힘도 일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몇 달 전에 그것도 이제 산재로 승인 받았었는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상적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뭐냐? 일상적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업무를 했고 업무량이 어느 정도였었고 업무 시간이 얼마나 과대했었고 이런 것들 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한 요인,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하는 어떠한 자살의 내부적 동기가 뭐냐, 그 회사의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자살은. 그래서 조금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은 몇 년 전에 제가 맡았던 이제 고 박선욱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근무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었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분의 유족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이게 산재가 될까라는 조금 고민했었어요. 제가 간호사들의 이 사건을 많이 안 해봤고, 이 간호사의 태움 문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찾아가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열심히 노력했고, 경찰의 조사 보고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술이라든지 조력을 주셨죠, 사실. 물론 병원은 단 1도 도움을 안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재로 인정됐는데, 그 산재로 인정된 판정서를 보면은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무능해서, 네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구조적인 이 병원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짧은 그 근무 기간이었지만은 사실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태움뿐만 아니고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 속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하고 또 가면 또 환자들한테 지치고 이런 것들이 3, 4개월 반복되다 보니까 버텨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 박선욱 님의 사건은 어쨌든 간호사의 태움으로 이렇게 알려지긴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하루에 39명의 노동자들, 39명의 시민들이 자살하는데 그중에 저는 반은 노동자라고 봐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살을 산재로 인식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문제이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